공통수학에서 배우고자 하는 게 뭐죠? 함수와 방정식 그리고 함수, 부등식이에요. 이 세 개를 학습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재료인 다항식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다항함수, 다항방정식, 다항부등식을 학습해요. 그 다음 새로운 식인 유리식을 학습하고 무리식을 학습해서 유리함수, 유리방정식, 유리부등식, 무리함수, 무리방정식, 무리부등식을 학습하는 것이 공통수학이에요. 근데 사이드로 뭐가 있다? 순열과 조합, 확률과 통계의 기반이 되는 순열과 조합과 기하의 기반이 되는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살짝 배우고 끝나는 행렬까지가 공통수학에서 배우는 단원이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단원, 대단원의 이름이 다항식이었어요. 다항식엔 세 가지 중단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수학학습은 항상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정의예요. 맞아요? 두 번째, 성질입니다. 세 번째, 활용이고요. 네 번째, 융합입니다. 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항식이 뭔지를 먼저 배워야겠죠. 정의를 먼저 학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성질을 배우죠. 성질에는 10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성질은 10가지를 탐색합니다. 첫 번째, 항등원. 두 번째, 역원. 세 번째, 실수배. 네 번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여덟 번째,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에요. 이렇게 10가지를 항상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 활용은 그 단원에서 이 정의와 성질을 이용하여 알 수 있는 정리들을 배우는 것이고, 융합은 그 전 단원의 내용과 합치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학습하는 곳이죠. 그래서 다항식을 배웠을 때 처음에는 다항식의 정의를 배우기 위해 항이 무엇인지부터 배우고, 그 다음 다항식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다음 차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상수항이 무엇인지 배우고, 동류항은 무엇인지 배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첫 번째 중단원 이름이 다항식의 연산이죠. 소단원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항식의 곱셈이 있어요. 세 번째는 다항식의 나눗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에선 뭘 배웠느냐? 곱셈에선 뭘 배웠느냐? 뭘 배웠어요? 전개를 배웠어요. 전개를 매일 하다 보니 귀찮아서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변형도 학습을 했죠. 또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에서 배운 것은 다항식으로 다항식을 나눌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면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작성하라 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항상 낮다. 두 번째는 다항식은 차수가 중요하다라는 거 배웠어요. 이게 다항식의 연산의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예요. 왜 배우는 거였어요? 이게 항등식이더라.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정의를 배워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항등식의 정의였고요. 성질하면 뭐 예를 들면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과 같다, 얘다 라고 하면 a와 a 프라임이 같고 b와 b 프라임이 같아야 한다. 이게 성질이었죠. 근데 성질이 알고 보면 뭐예요? 개수 비교법이죠. 그래서 미정계수법을 학습하죠. 미정계수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수 비교법,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이 있었어요. 수치 대입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어요? 나머지 정리였어요. 근데 나머지 정리는 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큰 얘기는 아니야. 그냥 원래 어떠한 fx라는 다항식을 x-a라는 1차식으로 나눠. 그러면 당연히 a는 bq 플러스 r을 작성을 해주는 게 맞아. 근데 어차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친구가 무슨 항이 나와? 상수항이 나와. 그러니까 a를 수치 대입해보면 r은 fa와 같아 라는 식으로 새롭지 않은 형태였어요. 근데 그게 교육과정의 신림으로 인해서 그 변형 문제가 조금 내신에서 빡세게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특수한 형태인 인수정리를 배우죠. 사실 이 인수정리를 배우기 위해서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거죠. 왜요? 얘는 다음 단원의 이름인 인수분해의 최종 방법이었어요. 인수분해는 인수분해 도를 그렸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인수가 존재하는지 살펴요. 다음은 인수분해 공식이 성립하는지 살펴요. 다음은 공통, 부분이 존재하면 치환한다. 보기차식이면 치환하거나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 다양한 문자가 존재하면 최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최후의 방법 인수정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다항식 기초적인 재료를 배웠으니 방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다음 대단한 이름이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그 첫 번째 단원 이름은 복소수예요.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는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두 개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허수의 존재성을 밝히고요. 그리고 나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것은 첫 번째 정의 배우고 풀이를 배워요.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첫 번째 인수분해예요. 두 번째 원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요. 근해 공식입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에서 파생되는 사이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근계관이에요. 판별식은 모든 개수와 상수항이 실수일 때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켤레근의 성질을 한 가지 더 배우죠. 그리고 사이드 개념으로
근이 주어졌을 때 행동 강령을 배웠어요. 그 첫 번째가 대입입니다. 두 번째는 근각외세 관계예요. 세 번째는 인수정리 형태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다음 2차 함수는 크게 두 꼭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배우고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웠었어요. 그리고 나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학습했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거리곱이라는 실전 개념도 여기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은요,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결국 고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3차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너희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푸니? 인수분해하지. 이유가 뭐야? 왜 인수분해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풀 줄 알기 때문이에요. 1차 방정식을 풀 줄 아니까 2차 방정식도 그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해서 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A와 B라는 친구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것은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라는 이 사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이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면 그냥 하면 돼. 근데 안 되는 형태면 어떻게? 그래서 배운 게 근해 공식인 거지. 그래서 배운 것이 근해 공식이야. 따라서 우리는 2차식이 나오면 무조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의 풀이는 첫 번째 방법이 뭐겠어요? 인수분해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인수분해 할 줄 아는 형태의 식이 나오면 인수분해를 하면 돼. 근데 인수분해를 할 줄 모르는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배웠던 것에 의거하면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것에 의거하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근데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어 없어? 있어. 하지만 우리가 배우지 않아. 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해결 가능한 3차 방정식이 있는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3차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그 말은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들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어떤 것들이 해결 가능한 3차 방정식인 거야? 1차 곱하기 2차 또는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로 무슨 분해, 무슨 분해, 무슨 분해, 인수분해 가능한 것들만 나온다는 거야. 그런 친구들만 우리 중간고사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만 나오니까 우리 고차 방정식도 인수분해하는 순서대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첫 번째가 공통인수가 존재하는지 살핀다. 사실 다 뭐야? 이 한 가지를 세분화해 놓은 거죠. 두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이 성립하는지 살핀다.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 인수정리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친구들이 나오죠. 공통부분에 관련한 상반방정식 배웠고요. 보기차식에 관련한 보기차 방정식 배웠고요. 그죠? 그리고 나면 3차 방정식의 근계관을 배웠어요. 그리고 켤레근의 성질도 배웠고요. 그리고 x세제곱은 1이다 라는 친구의 허근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학습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잖아. 여기 하나 더 뭐 있어? 다양한 문자 있잖아. 다양한 문자가 나오면
이건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이거는 이것도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문자가 2개 이상 나오는 2차 방정식을 다루지는 않지. 사실은 다뤄. 어떻게 다뤄? 얘를 뭐라고 표현해 우리는? 미정계수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흔히. 그래서 얘는 y를 쓰지 않고 보통 a라든지 k라든지 m이라든지 이런 문자를 쓰곤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인공이 두 친구가 아니라 얘만 주인공으로 보겠다는 거야. 얘는 상수 취급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은 마주쳤지만 우린 지금까지 주인공이 2개인 2차 방정식은 마주친 적이 없다는 거야. 다양한 문자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문자가 2개예요. 그러면 식이 보통 몇 개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2개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이 다음 개념이 뭐예요?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연립 방정식은 배웠잖아. 연립 1차 배웠으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말고사 단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를 구하는지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공통수학 1의 메인스트림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뒤에서 사이드 개념이 누구? 순열과 조합이 우리 기말고사 단원에 포함되고 행렬이 기말고사 단원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말고사는 사실상 주류에서 많이 벗어난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중간고사는 거의 하나의 흐름을 시험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흐름이 막 엇나가는 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인 문제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말고사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분야로 기말고사 시험지가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시험지를 딱 꼬라봤을 때 어떤 단원인지부터 체크하고 그 단원에 대한 시야를 탁 트여야 돼요. 알겠죠? 그 다른 점이 있습니다.